그럼 주의사항. 대장님 신랑은 안 왔거든요. 거기 파일 한번 보시면 되죠, 거기에서. 파일이 거기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이해찬 당대표의 계획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28차 학대 간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8차 확대 간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당대표님의 발언 있겠습니다. 오늘 자정 일본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지소미아가 종료가 됩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요지부동이어서 안타깝고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지소미아는 불과 5년 전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것으로 사실상 우리 안보에 매우 중요하긴 하나 필수 불가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지한 것은 한일 간 우호와 공조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먼저 안보상 불신을 이유로 수출 규제를 건 이상 우리를 불신하는 국가와 군사 정보를 공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소미아 종료의 모든 원인과 책임은 일본에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원래 16년도는 이전에는 지소미아가 없었습니다. 12년도는 몰래 추진하려다가 국회에서 지적이 돼갖고 추진을 못했습니다. 12년도에 제가 그걸 발견했는데 한일 군사정보 교류라고 돼 있질 않고 그냥 한일 정보교류라고 제목이 돼 있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군사정보인데 군사정보라는 것을 일부러 감췄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가 한미 간의 동맹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이 과장되게 주장을 하고 보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크게 잘못된 겁니다. 원래 6.25 전쟁 이후에도 지소미아는 없었습니다. 16년에 박근혜가 정부가 거의 그 탄핵 직전에 도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정통성이 거의 있는 게 아니고 또 지난 3년간 운영을 했지만 사실상 군사정보 교류라는 건 몇 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너무 지나치게 우려하는 것은 우려해서는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참 유감스럽습니다만 황교안 대표가 정치 협상에는 불참을 하고 지소미아 종료 반대와 패스트트랙 법안 반대를 가지고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단식하시는 분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이렇게 정치를 극단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정치에 대한 불신을 더 높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단식을 중단하시고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협상회의에 참여하셔서 이 선거법하고 검찰개혁법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협상에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자유한국당은 공정한 한미 방위협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에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도발에 대응하는 지소미아 종료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주권국가로서의 국익을 지켜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국회에는 지금 민생경제 법안이 매우 많이 쌓여 있습니다. 유치원 3법은 숙려 기간이 끝나 표결에 들어가야 하고 선거법과 사법개혁 법안도 이제 곧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은 일체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도 정치협상회의가 있었는데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하시는 바람에 참여를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않아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남은 기간이라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하셔서 논의에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1개 여단의 미군이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보도를 단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한당 의원들이 이 보도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부인했으며 조너선 허프먼 국방부 대변인도 성명을 내고 미 국방부가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호프만 대변인은 익명의 소식통 한 명을 인용한 이런 기사는 얼마나 위험하고 무책임한지 보여준다고 하면서 조선일보에 해당 기사를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근거 없이 잘못된 보도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잘못된 보도를 이용해서 안보 불안을 야기하는 것은 더욱 큰 잘못입니다. 안보에 대한 불안을 통해 정치적 지지를 얻는 것을 흔히 안보 장사라고 합니다. 안보는 안보 장사를 통해서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의 불안과 불신만 키울 뿐입니다. 더 이상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안보 불안을 자극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황교안 대표가 지금 공수처 설치, 연동형 비례제 도입 및 지소미아 종료에 반대하며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이 단식에 대한 세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첫째,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대통령님과 5당 대표의 만찬 시 정치적 현안에 대해 대화를 통한 협상이 이야기되었고 그에 대해 황교안 대표 역시 긍정적이었습니다. 그 이후 현재까지 여러 채널과 테이블을 통해 관련된 사안들을 논하는 자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논의되고 있던 사안들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단식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는 지금까지의 대화를 모두 부정하는 것이자 앞으로의 대화 역시 모두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 없는 단식을 하게 된 것을 보면 황교안 대표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가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둘째, 황교안 대표가 단식의 목표로 내건 사안 3가지 중 2가지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고 국회에서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식의 장소를 청와대 앞으로 삼은 것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자한당까지 포함된 국회 구성원 모두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의 머릿속에는 오직 대통령 그리고 그에 맞서는 자신만이 있고 자한당을 포함한 국회 구성원은 없는 것이 아닌지 의문입니다. 셋째, 황교안 대표는 단식의 시작을 선언하고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문재인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이날 이 집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향해 총격을 가해 죽인다, 저런 대통령을 살려두겠냐는 발언이 쏟아졌다고 하는데 이런 발언에 동의하는지 의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주었으면 합니다. 또 단식을 시작하면서 전광훈 목사가 주최하는 집회에 참여할 정도면 전광훈 목사와 특별한 관계로 보이는데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도 의문입니다. 대화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더구나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같이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대화의 가능성을 없애는 갑작스런 황교안 대표의 단식은 일하는 국회, 대화하는 국회를 바라는 모든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또 단식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극우적 발언을 해 문제가 되고 있는 집회에 참여했다는 것은 황교안 대표가 소수의 극우적 세력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을 들게 합니다.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황교안 대표는 단식을 그만두고 대화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짧게 다른 사안 하나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낙연 총리 동생이 공직자윤리위에 신고하지 않고 취업 제한 기업으로 옮겨서 법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 자체를 알리는 것은 이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분의 결정서가 이 총리 동생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적혀있는 상태로 당사자가 받기도 전에 자한당 곽상도 의원에 제공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이 결정서는 여러 언론뿐 아니라 SNS 상에서도 유출되고 유통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예규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판결서 등을 열람 복사할 경우 이름, 연락처, 주소 등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모두 비실명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한 채 국회에 파견되어 온 판사가 곽상도 의원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합니다. 개인정보가 담긴 상태에서 결정문을 제공한 판사도 잘못이지만 이후 이 결정문이 여러 언론 등에 유출되도록 한 것은 더 큰 잘못입니다. 만일 이러한 유출이 곽상도 의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곽 의원은 올해 초에도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 손자의 학적 자료를 제출받아서 문재인 대통령님의 딸 가족의 해외 이주 사실을 공개해 논란을 빚은 바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이런 문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응당한 책임을 꼭 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박강원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네, 이해찬 대표님과 박주민 최고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황교안 대표의 단식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언론 표현으로는 싸늘하답니다. 삭발에 의해서 단식이란 그 제1야당 대표의 행태도 문제라고 국민들께서 느끼지만 내건 이유가 전혀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소미아 종료를 반대하는 그런 내용은 일본 정치인도 하지 않는데 황교안 대표는 일본의 구구 세력을 대변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소미아는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전에 정말로 뭐 작전하듯이 해치운 정말로 당당하지 못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소미아가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의 자위대가 미군을 일정 부분 대체할 수 있다는 데까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내용으로 돼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국민들이 그래서 2012년에도 반대했던 것이고 2016년에도 국민들께 알렸더라면 국민들이 결코 동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단식을 중단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결코 미국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은데요. 최소한 4가지 정도는 반드시 지켜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첫째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된다. 1991년부터 2018년까지 27년 동안 우리나라 국방비는 5.8배, 약 6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방위비 분담금은 9배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비에 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방위비 분담을 더 많이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죠. 두 번째는 방위비 분담금이 주한미군이 아니라 주일미군을 위해서 결코 쓰여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 900억 원 이상이 주일미군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셋째는 한국이 총액을 제공하면 미국이 필요한 항목에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항목을 제시하면 그것에 따라서 총액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집행 내역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가 꼭 필요하다, 검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 우리 국민들의 상식적인 요구, 이것이 주한미군이 우리의 안보와 미국의 안보에 기여하는 그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노력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가지 경제 지표인데요. 하나는 어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발표고 하나는 OECD의 내년도 경제 예측인데
유의미하다. 우리 경제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가계 동향 조사를 보면은 첫째, 모든 분야의 소득이 다 같이 늘었다는 겁니다. 1분위부터 5분위까지. 둘째는 우리 경제 약자라고 할 수 있는 1분위 소득이 7분기 만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제 허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2분위, 3분위, 4분위 소득 중과세가 뚜렷하다. 네 번째는 대체로 1분위부터 5분위까지 고르게 증가함으로써 고르게 잘 사는 경제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경제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지표이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아픈 대목은 자영업자 부분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온라인 쇼핑 규모가 정말로 통계를 낼 때마다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서 오는 골목 상권의 어려움,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냉철하게 보면서 어떻게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것인가, 이게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3분기 통계에서 1분위 연령 분포를 보니까 70살 이상이 2017년에는 37.6%였는데 지난해는 45.7%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1분위 평균 나이가 무려 64살입니다. 그러니까 1분위가 저소득의 원인이 노령층의 빈곤에 기인하고 있다. 상당 부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점에 있어서 노령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확충이 매우 기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OECD가 내년도 경제 성장을 예측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다. 미국은 올해 2.3에서 2.0, 중국은 6.2에서 5.7, 유로존은 1.2에서 1.1, 일본은 1.0에서 0.6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거의 우리나라는 2.0에서 올해 2.0에서 내년에 2.3으로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 이유가 한국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쓰는 것을 환영한다고 OECD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저는 우리 정부와 야당, 여당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기조를 갖고 있으니까요. 야당이 이 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번도 예산안 심사 때 이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예산 심사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야당에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서른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황교안 대표의 무기한 단식은 뜬금없고 명분 없고 비전 없고 국민도 안정이 없는 사무단식, 오무단식으로 국민들은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지소미아 종료, 공수처 설치,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은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과반수 이상 나오는 등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책입니다. 제1야당 대표께서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에 발목을 잡기 위해 단식을 하는 겁니까? 지소미아 종료의 원인은 일본이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께서는 일본이 아닌 우리 정부를 향해서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께서는 어느 나라 정당 대표입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단식하는 겁니까? 일본을 위해서 단식합니까? 황교안 대표는 본인의 절박한 정치적 상황을 탈출하기 위해서 단식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민생법안 처리를 원하는 국민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서 단식을 중단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혜영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오는 월요일 2014년에 이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두 번째로 부산에서 열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미중 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특별정상회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경제적, 외교적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아세안 국가들은 성장 잠재력이 크고 국제 무대에서도 발언권을 키워가고 있어서 시장 다변화와 외교 지평 확대에 큰 의미가 있는 국가들입니다. 신남방 정책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특히 회의가 개최되는 부산은 신남방 정책의 중심축입니다. 아세안으로 통하는 바닷길과 하늘길의 연결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서 부산이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해는 한아세안 관계 수립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번 정상회의가 아세안과의 경제교역 확대를 넘어서 한반도와 동아시아, 동남아시아를 아우르는 평화와 공동 번영의 미래를 여는 시작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동북아 해양 수도 부산에서 이러한 성과들을 만들어 나가고 후속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남인순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네, 내부에 들끓는 쇄신 요구의 고육지책으로 시작한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의 단식에 대한 비난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자 또 궁여지책으로 또 현역 국회의원 절반 이상을 교체한다라는 그런 발표까지 있었는데요.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과 민생법안 논의가 정말 한창입니다. 한시가 소중하고 급한 이때에 배를 탄 선장이 곡기를 끊고 조종관을 놓아버린 격입니다. 이 배가 과연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있을지 참 매우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부디 단식을 멈추시고 민생경제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인데요. 그 지상파 평일 뉴스 최초로 한국 방송의 간판 뉴스의 첫 여성 메인 앵커가 발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환영합니다. TV 뉴스 앵커의 성별 구도는 성 역할, 고정관념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이자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아 왔습니다. 남녀 앵커의 지나친 연령 차이나 남성이 먼저 발언하고 여성이 발언하거나 또는 중요한 뉴스는 남성이, 가벼운 뉴스는 여성이 다루며 여성 앵커들을 남성 앵커의 보조적인 역할로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그 미디어에 의한 성차별 실태조사를 통해서 여성 앵커와 남성 앵커 간의 역할 분담이 남성과 여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고정관념을 확대 재생산한다고 우려를 해왔었습니다. KBS는 여성 메인 앵커 발탁의 배경으로 성차별적인 뉴스 관행을 타파하는 것이 혁신의 출발점이며 수용자 중심의 뉴스, 시대적 감수성에 반응하는 뉴스 제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도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변화의 목소리에 부응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지상파 평일 뉴스 최초로 첫 여성 메인 앵커 발탁이 보다 성인지적 뉴스 제작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며 이러한 한국 방송의 행보가 전반적인 방송 미디어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수진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단바 망간 광산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일본 교토에 위치한 이 기념관은 일본에 끌려가 강제 노동에 동원된 고 이정호 씨와 아들 이용식 씨가 손수 만든 박물관입니다. 군수물자 제작에 꼭 필요한 망간을 캐내는 개미굴 같은 이 광산에 끌려간 조선인 노동자들은 영양실조와 질병, 중노동에 시달리다 독립 후에도 고국에 돌아올 수 없는 한이 맺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아픈 역사입니다. 수십 명을 한 곳에 몰아놓고 지내게 한 숙식시설은 동물을 가둬놓는 시설처럼 비참했습니다. 현재 일본 영토에서 유일하게 일제의 강제 동원과 강제 노동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역사시설입니다.
가족의 힘으로 적자를 버텨왔지만 최근 더는 감당하지 못해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희 당 전국노동위원회를 비롯한 국회의원님들 또 한국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기념관과 역사를 지키기 위해 후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진실을 알리고 지키기 위한 노동자들과 그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저희 당과 저 또한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이영석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예, 대표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다면 오늘 밤 0시일기에 지소미아는 종료됩니다. 또한 대다수 국민들은 검찰 개혁을 위한 공수처법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명분도 당위성도 없는 단식 농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종로에서 밥 맞고 한강에 가서 화풀이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국회와 청와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단식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이 뜬금없는 단식 농성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자유한국당에서 밥 맞고 청와대에 화풀이하는 전형적인 생떼 단식의 다름 아닙니다. 특히 황교안 대표는 단식 첫날 비이성적인 정치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정광훈 목사의 집회 현장을 찾아가서 이들을 격려하고 함께 만세 삼창을 하는 모습은 도저히 공당의 대표라고 보기에는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러한 낯뜨거운 황제 단식을 중단하고 정상적인 정치의 영역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황교안 대표가 있을 곳은 나홀로 청와대 앞이 아니라 여야 대표들이 함께하는 정치협상회의 테이블이고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의 만찬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유성곤 전국농어민위원장님의 발언 듣겠습니다. 예, 20일에 단식 농성에 들어간 황교안 대표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께서는 지소미아 종료 반대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반대를 단식의 명분으로 삼고 단식에 들어가셨습니다. 하지만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20여일도 채 남아있지 않습니다. 민생을 챙길 수 있는 국회의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 법안과 예산을 챙겨도 모자랄 시간에 제1야당의 대표가 단식에 들어간 것은 도저히 납득할 일이 아닙니다. 또한 황 대표께서는 지소미아를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한민국 정당의 대표가 주장할 논리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일본이 안보를 이유로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소재의 수출을 막아 발생한 이를 전적으로 우리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일본 정부의 적반하장격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소미아 현장을 주장하며 우리 정부에게 화살을 돌릴 일이 아니라 막무가내로 생떼를 쓰고 있는 일본 정부를 향해서 쓴소리를 하고 대한민국 국회와 정당의 결기를 보여주는 것이 야당 대표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교안 대표께서는 조속히 단식을 중단하고 산적해 있는 민생법과 시급한 예산안 처리를 위해 국회에서 머리를 맞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 국회 예결산 특별위에서는 개수조정 소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고 2020년 국가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이루고 있습니다. WTO 개도국지 포기 등으로 걱정하고 있는 농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농업예산이 심의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2020년 국가 전체 예산안은 올해보다 9.3%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농업 예산은 4.4%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국가 전체 예산에서 농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줄어들어 올해는 겨우 3%를 유지했지만 내년은 2.98%에 불과합니다. 내년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공익형 직불제 예산 증액과 더불어 농가 부담을 경감하고 농산물 가격 안정을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매우 절실합니다.
벼랑 끝에 놓여 있는 우리 농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2020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농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홍미영 다문화위원장님의 발언 있겠습니다. 지난 19일 저녁에 진행된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 시간은 참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다문화 가정을 비롯해서 소수 계층을 위한 정책을 펴달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는데, 특히 대통령께 두 번째 순서로 질문한 다문화 학교 교사는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공립 다문화 학교 교사입니다. 그는 다문화 정책이 도대체 연구는 하고 있는 거냐, 주무부처는 왜 이렇게 많은 것이냐, 이벤트성이나 중복되는 정책들이 많으니 효과적인 체계적인 그런 정책을 펼쳐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통령께서는 결혼 가구 10쌍 중 한 쌍이 다문화 가정이고 또 그들이 결코 소수가 아니니까 한국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도 차등 없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들이 우리 사회에 잘 동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그 교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하면서 조선족 자녀, 고려인 4세, 탈북민 자녀들인 학생들의 실질적인 관심과 지원 체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고, 대통령님은 그들 학생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우리 문화의 다양성이 넓혀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기억나는 건 차별이 없다는 것은 그저 동등하게 대접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조건에 있을 때 그 조건들에 맞춰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이런 대화를 들은 이주민 관련 단체들은 사실 현 정부가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는 그동안 높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지만 이번에 대통령이 다문화 이주민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관심 갖고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자체가 큰 성과라고 본다고 합니다. 다만 이주민에 관련한 세계적인 흐름은 한쪽 언어와 문화만을 주입하는 동화주의에서 상호주의로 전환되고 있으므로 대통령님 말씀처럼 정부가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은혜를 마치 베푸는 듯한 정책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국민들도 이주민에 대한 그 인식이 폭넓게 수용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250만 이주민 시대에 걸맞는 대통령님의 이런 관심이 정부 정책과 우리 사회 인식 개선에 한획을 긋게 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결혼 생활한 지 석 달 만에 베트남 출신 젊은 아내를 남편이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아내는 한국에 오면서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싶다, 남편을 잘 챙겨주고 싶다고 그러고 왔는데 남편이 돈도 안 주고 생활비 압박에 일자리를 얻으려다가 오히려 남편에게 살해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불과 4개월 전에도 부인이 말이 안 통한다고 아이가 보는 앞에서 끔찍하게 남편이 폭행하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에 분노한 결혼 이주 여성 단체들이 권리보장과 차별 철폐 집회를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다른 이주 여성이 살해와 시신유기까지 당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작년 12월에 유엔의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한국의 차별 실태가 심각하다, 그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즉 유엔은 현재 한국의 정부와 사회의 인종차별적 그 제도와 정서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경고하면서 한국 내 인간관계 전 영역에서 국민과 비국민 간의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가 시급히 개선해야 될 게 무엇인지 확실히 깨닫게 합니다. 마침 저희 다문화위원회에서는 이번 12월 3일 총선 공약 심포지움을 이번 그 국회의원 회관에서 갔습니다. 지난 9월 우리 당 정책 페스티벌에 참여해서 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정리된 공약 제안이 15건 있는데 그 15건을 전국 시도당 다문화위원회와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서 공약
그 순위가 상위인 6건 그리고 제한동포 관련 사안을 심포지움에서 점검합니다. 바로 그 내용들이 이번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에서 제기된 사안이고 또 얼마 전 살해된 그 결혼 이주 여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들을 전문가, 현장 활동가 등의 참여로 적극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내가 사는 동네에서 나를 동네 주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사는 나라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데도 국민으로 보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큰 상처가 어디 있겠느냐는 어느 이주민의 눈물 젖은 목소리를 기억합시다. 이를 기억할 때 내년 총선에 승리하고 이들이 눈물을 닦으면서 대통령과 함께 포용국가를 만들어가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